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기막힌 이유로 이혼을 하고 딸아이 하나와 둘이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뻔뻔하다라는 단어가 사람의 얼굴을 하면 저희 시댁 식구들이 아닐까 할 정도로 놀라울 만큼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면모를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전혀 몰랐어요. 그냥 약간 예민한 시모, 그리고 약간 푼수 같은 시부, 그냥 그런 사람들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까지도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박쥐 같은 인간인지 제가 몰라봤던 거죠. 저희 어머니는 결혼 전 연애를 할 때 힘든 일을 한 번씩은 겪어봐야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그렇게 크게 힘든 일이 있지도 않았고 도리어 굉장히 일사천리로 빠르게 결혼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남편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대기업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상견례를 하기 위해 친정 부모님과 예비시댁 쪽 식구들이 만났을 때 친정엄마는 영 못마땅해 하셨어요. 딸, 너희 시어머니 될 뿐 말이지. 인상이 너무 안 좋아. 늙으면 살아온 가정이 얼굴에 기록된다고 하거든. 그런데 얼굴이 힘든 것도 아니고 너무 신경질적인 표정이야. 너 진짜 괜찮겠니? 말해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말에 뾰족뾰족 가시 있는 것이 너 결혼하고 힘들까봐 걱정이네. 그래? 나한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 친정엄마의 말에 친정아버지가 친정어머니를 나무라셨어요. 거 허튼 소리 좀 그만해. 사위들 총각은 성격 좋기만 하던데 뭘. 우리 딸 사랑한다니 무슨 일 있더라도 서로 잘 도우며 해결할 수 있겠지. 벌써부터 걱정하고 난리야? 애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네 남편 될 사람은 그리 안 보이기는 하는데 어른들이 참 인상이 별로라 걱정이야. 엄마, 걱정하지 마. 힘든 일 있으면 그 사람이랑 같이 이겨낼게.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들 나한테 그렇게 깐깐하게 구는 사람들 아니셔. 네가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엄마는 영 탐탁치 않는구나. 그런 엄마의 걱정에도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분명히 시댁과의 일이 생겨도 남편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연봉이 꽤 높은 상태였어요. 공무원이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일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 일과 직장이 너무 저랑 궁합이 좋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결혼 전에도 물론이고 결혼 후에도 물론이고요. 남편은 제가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어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육아는 자기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죠. 저는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막상 아이를 가지고 나니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배는 이미 가득 불러오는데 남편은 여전히 집안일을 도울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애가 생기면 잘하겠다느니 애가 생기면 자기도 달라지겠다느니 그런 말을 연신 뱉어냈지만 실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남편의 문제는 정말로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터질 일에 비하면요. 아이를 낳기 위해 출산 휴가를 쓰고 예정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니?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직장은 복지도 좋고 돈도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이에요. 섣불리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저만 손해라서요. 육아휴직 기간도 충분하고. 솔직히
어머님이 왜 저한테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시모의 전화를 받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모가 하는 말은 간단했어요. 이제부터 애를 키워야 할 테니 일을 그만두라는 거였죠. 그렇지만 이미 저희 부부 사이에 이야기가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일까지 그만두라며 난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너 애 키우는 게 장난처럼 보이니? 일하면서 애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너 절대 그렇게 못해. 애 하나 키우는데도 엄청난 힘과 시간이 드는 거야. 내가 하는 말 잔소리처럼 듣지 말고 육아휴직이니 출산휴가니 그런 거 쓰지 말고 바로 퇴직해라. 그게 너한테 더 좋을 일이다. 우리 아들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명망 있는 직장에 돈도 충분히 벌어오는데 넌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결국 이런 식으로 시작된 시모와의 대화는 언제나처럼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끝나고야 말았어요.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더군요. 시모야 평생을 시부의 그림자로 살며 일도 안 하고 전업주부로 살아와서 모르겠지만 솔직히 돈을 벌려고 일하는 거였으면 저도 당장에 때려치웠겠죠. 하지만 너무 복지도 좋고 저하고도 잘 맞는 직장이었거든요. 굳이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직장 생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시모의 전화를 하루에도 몇 통을 받으니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이 더 웃겼습니다. 당신도 참 답답하네. 남들은 일 못 쉬어서 난린데 당신은 왜 자꾸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서 난리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우리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주면 안 돼?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돼? 내가 평생을 가꿔서 읽어온 일들이야.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전업주부가 내 성미에 맞다면 모르겠지만 난 그런 성격도 아니잖아. 밖에서 사람을 만나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인데 집안에서 애만 보고 있는 것도 정말 못할 짓이라고. 당신 인생이 뭐긴 뭐야?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애 엄마. 그렇게 사는 거지.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난 당신이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아, 그냥 일 그만두면 되잖아. 그렇게 남편과의 대화도 별 소득 없이 끝나버렸죠. 그래도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과 시모를 속이더라도 일은 계속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한두 달간은 잠잠했습니다. 모유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못된 사람들은 아니 생각했죠. 그런데 딱 2달까지였어요. 아이가 3개월가량이 되어갈 때 또 시모의 전화 공격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육아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전화였어요. 애 모유는 먹였니? 젖 안 나온다고 분유 먹일 생각하지 마라. 나중에 애한테 안 좋아. 애 머리 나빠지면 큰일 난다. 그리고 집도 따뜻하게 해놓고 시원하게 한답시고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애 눕혀놓고 흔드는 기계 같은 건 함부로 쓸 생각 말고. 엄마가 안아야 해, 엄마가.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흔들리면서 뇌라도 다치면 어떡하니? 또 유모차 같은 건 좋은 걸로 사. 돈 아끼지 말고. 그리고 너 일 그만둔 거 맞긴 하니? 절대로 일한다고 설치지 마라. 애 3살 때까지는 엄마가 보는 게 맞는 거야. 아니, 그 이후로도 엄마가 계속 보는 게 맞지. 끊임없이 아이 육아 그리고 제 퇴직과 관련된 간섭이었어요. 그것이 맞는 말이더라도 매일 10통이 넘는 전화를 받으면요. 이게 걱정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와서 돌봐줄 생각은 없으시면서 매번 말로 사람을 채근하며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 제 탓인 양 말하는 걸 보고 정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그 뒤로는 전화도 걸러서 받았어요. 몇 번 받지 않은 적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애가 귀가 예민해서 벨소리가 날 때마다 깨기 때문에 무음으로 해놨다고 했어요.
그렇게 애가 8개월쯤 되자 점점 저도 힘들어졌어요. 애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애가 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함께 있는 게 행복해도 몸이 힘들고 축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걸요.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더 낫다 싶을 때가 있다는 걸요. 저도 그랬어요. 게다가 시모의 전화 때문에 오기도 생겼거든요. 저렇게 일 그만두라고 하면 일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에게 고민 상담을 좀 했어요. 친정엄마가 그러더군요. 그래, 네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또 모를까. 이렇게 든든한 엄마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귀여운 손녀 잘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매달 돈도 드리고 애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13개월까지만 봐달라고 했죠. 만 1살이 되면 어린이집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일에 복귀를 하니 정말 좋더군요. 집안에 있을 때는 애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받았는데 일을 하러 오니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더군요. 저만 잘하면 크게 문제 생길 일이 없는 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멋대로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한 건지 시모가 제게 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벽이며 한밤중이며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이 때문에 전화를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낮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나니 밤 11시, 새벽 4시 일을 하고 있는 시간까지 하루에 20통 넘게 제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실 때도 있었어요. 나는 걱정이다. 너 이렇게 일한다고 설치다가 나중에 애한테 집중 못할까봐 걱정이고 네가 돈 많이 버는 거야 내가 알지만 아들만 벌어도 되는데 왜 자꾸 너까지 설치는지. 그냥 집에서 쉬면서 애나 보면서 내조나 하렴. 너까지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말고. 받을 때마다 이 용건이었어요. 누군가 들으면 굉장히 차분히 타이르는 말투였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들으면 참 며느리를 쉬게 해주려 노력하는구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는 게 맞는 거다 라며 거의 세뇌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였죠. 게다가 새벽과 한밤중에 전화해서 그러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도 이쯤 되니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새벽이나 한밤중에 시모에게 전화가 오면 남편에게 전화를 바꿔줬어요. 한창 잘 자는 남편을 깨워서 말이죠. 처음에는 남편도 시모에게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장모님이 애 잘 봐주셔서 포동포동하게 살도 많이 쪘고 와이프 일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니 좋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해도 그때뿐이었어요. 그 다음에도 똑같은 용건으로 전화가 오고 전화가 올 때마다 제가 남편을 깨우니 남편이 울컥하며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하는 건데 왜 자꾸 나한테 바꿔주는 거야? 나도 잠 좀 자자. 자, 누가 자지 말래? 근데 당신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떡해. 우리 엄마 같았으면 스팸 처리하고 무음 처리하고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시어머니잖아. 안 받았다가 또 무슨 잔소리를 어떤 식으로 들을 줄 알고 그래? 불만이면 당신이 어머님한테 잘 이야기해서 그런 시간에는 전화 안 오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냥 엄마 하는 말 들었으면 되잖아. 괜히 당신이 일한답시고 난리치는 바람에. 그럼 매달 부모님 용돈 누구 돈으로 줘? 일 그만두고 양가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 드리지 말까? 제 말에 남편 놈 입이 꾹 다물어지더군요. 아무리 남편 직장이 안정적이면 뭐해요. 혼자 벌어서 살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이 녹록한 곳은 아니잖아요. 둘이 벌어도 쪽박차기 십장인 곳에서 왜 벌이라니. 게다가 애가 크면 돈 들 곳이 더 많은데 어떻게 제가 일을 그만두나요? 제 말에 남편도 맞는 말이다 싶었는지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고 입만 삐죽거리고 있더군요. 그걸 보고도 모른 채 했어요. 시모가 잘못하는 거 아들이 바로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그날 새벽 3시에도 어김없이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 바꾸지 말라는 말에도 저는 대답 없이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버럭 화부터 냈어요. 어머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연락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할 이야기 있으면 사람이 깨어 있을 때 좀 하시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사람 잠도 못 자게 괴롭히고.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이 엄마는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않니? 남의 손에 맡겨놓고 걱정도 안 되니? 남의 손. 시모에게 장모라는 존재는 남인 거였어요. 그렇다고 시모가 우리 애를 봐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 한 번씩 연락을 해서 애 좀 봐달라고 하면 그럴 때는 언제나 바빠서 못 봐준다며 빠져나가 놓고는 입으로 간섭은 얼마나 하시는지. 그러면 어머니가 애 맡아주실래요? 전화만 해서 달달 볶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리고 와이프 직장 그만두는 것도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부부 사이에서 이야기 다 끝났고 두 분께 드리는 용돈도 아내가 돈 벌고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일 그만두게 하고 싶으면 그것부터 끊을 테니까 아버지하고 잘 상의하시고요. 제가 돈 벌어도 요즘 물가 생각하면 아내도 돈 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퇴사하라는 말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남편이 한 말을 듣고 시모가 역정을 내더군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며느리가 너한테 시켰지? 그런 말 하라고. 그게 아니고서야 내 아들인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며느리를 잘 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집세고 남편 닥달하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너희 결혼을 허락을 안 하는 건데. 그리고 제 탓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더라고요. 남편이 힐끔 제 눈치를 봤어요. 조용한 새벽에 소리치는 시모 목소리가 폰 너머로 들리지 않을 리가 없었죠.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끼리 이야기 끝났으니까 어머니도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이 되더라도 맡기시고요. 그리고 제발 새벽에 전화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남편이 시모에게 확실하고 냉정하게 말하고 나자 드디어 시모는 제게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아무런 말도 못했죠.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며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모양이었어요.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어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그렇게 수십 통의 전화를 하지만 않으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시모가 별 문제 없으니 이번에는 시부가 저를 괴롭히더군요. 며느라가 일도 이제 시작하는 거 보니 몸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둘째는 언제 가질 생각이냐? 쓸모없이 돈만 축내는 딸보다는 아들이 최고야. 아들 하나는 낳아둬야 집안이 편한 법이다. 시부의 남아선호 사상이 시작됐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시대에 덜 떨어진 생각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은 법이죠. 애가 2살이 됐을 무렵부터 꾸준히 시부가 제게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둘째를 가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하나만으로도 벅차다는 생각이었고 육아휴직을 2번이나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죠. 물론 직장 사람들 그 누구도 제게 무엇라 하지 않겠지만 제 마음이 미안함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네, 생기면 낳아야죠 하고 건성으로 답하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만으로 4살이 됐을 무렵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어린이날로 딸아이가 아주 기대하던 날이었어요. 딸애는 기분이 좋아서 아침부터 난리였어요.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동물원을 일찍 갔다가 오후에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동생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린이날이라 아들 데리고 시댁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저희도 오랜만에 시조카 얼굴도 볼 겸 시댁으로 간 거였어요. 그전에는 어린이날에도 저희끼리 보냈기에 갈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시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온다는데 계속 저희만 안 가는 것도 좀 그래서 애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했어요. 아무리 남자아이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시부라도 애가 있는 앞에서 대놓고 차별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놓고 딸과 시조카를 차별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손주, 어서 와라. 이 할아비가 너 주려고 장난감 사놨지? 자, 여기 바꿔라.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여러 개 사놨다. 그리고 이것도 받고 할아비가 주는 돈이다. 허튼 데 쓰지 말고 꼭 사야 하는 거 있을 때만 쓰렴. 알았지? 그리고 간식 먹고 싶으면 네 간식 사놨으니까 가서 먹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시조카만 아주 기분이 좋아서 난리더군요. 그걸 바라보는 딸도 자신에게 올 장난감을 기대하고 어깨를 들썩들썩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어린이날 선물로 장난감을 사주긴 했지만 사촌 오빠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부는 저희 딸은 무시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더군요. 너도 왔냐? 그래, 둘째는 준비하고 있어. 이번에는 의사한테 이야기해서 신경 좀 잘 써달라고 하거라. 집에 아들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그래도 네 남편이 장남인데 딸랑 딸 하나면 나중에 재산은 어떻게 지낼 셈이냐? 내년에는 아들 낳을 수 있도록 힘 좀 써봐. 일만 하지 말고. 알았지? 저는 대답 대신 딸아이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딸,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그래, 잘 쉬다 가거라. 시부는 딱 그 한마디만 하고 휙 자리를 뜨더군요. 도련님네 가족들도 있었는데 저는 기분이 팍 상했어요. 어린이날 찾아온 손자에게는 어화둥둥 장난감이며 용돈이며 간식이며 왕창 사다 주며 좋아하던 시부가 저희 딸에는 안아주지도 않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했거든요. 열받은 제가 표정 관리를 못하자 시부가 슬쩍 저를 보더니 제 딸에게 한마디를 더 거들었어요. 우리 손녀, 출가 외인이라는 말 아냐? 어차피 너는 크면 우리 집안에서 나갈 사람이라 쓸데없이 돈 쓸 필요가 없다. 우리 집에 와서 어린이날이랍시고 뭐 받을 생각하지 말거라. 그러고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런 제 옆에서 도련님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형수님, 그러니 아들이라도 낳지 그러셨어요. 둘째는 꼭 아들 낳으세요. 왜? 그 말을 듣는데 더 열받더라고요. 둘째를 아들을 낳은들 지금 제 안에 있는 딸애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생기지도 않은 둘째를 들먹이는 것도 웃겼고 이 상황을 우스갯소리처럼 넘기려는 도련님의 행동도 정말 무신경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열받아서 상처 입은 딸애를 데리고 시부모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나와버렸어요. 저 지독한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제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 2번 다시 안 올 거야. 남편에게 말하고 친정으로 애를 데려갔어요. 저희 친정은 제 딸이 첫 손주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봐주셔서 그런지 무척 좋아해 주셨거든요. 역시나 좋아해 주셨어요. 장난감도 많이 준비해 주셨고 요즘 아이가 좋아하는 예쁜 드레스에 딸애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저녁까지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행복하게 웃는 딸 모습을 보며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곧 시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기 정말 싫었지만 받았죠. 야, 너희 왜 말도 없이 그냥 갔어? 아버님이 불편해하셔서 빨리 돌아왔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 간다면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어버이날 평일이라서 어차피 못 오는 거 아니냐? 오늘 어버이날 용돈도 미리 주고 가지. 혹시 손녀한테 한 것 때문에 삐졌어? 어린 손녀한테 그런 상처 주는 말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설마 어른이 별 생각 없이 새까맣게 어린 손녀한테 상처를 주실 리 있겠어요? 어버이날 전 못 갈 것 같으니까 남편 보낼게요. 너 지금 네 딸한테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나한테 화내냐?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있어. 어른이 하는 말에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디서. 이유,
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 넘겨줬어요. 스피커폰으로요. 남편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장인 장모의 표정이 살벌했으니까요. 남편이 제가 건네는 전화를 받더니 얼른 스피커폰부터 꺼버리더군요. 그리고는 밖으로 전화기를 들고 나가버렸어요. 그걸 보던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희 시댁에 무슨 일 있니? 시아버지가 왜 저렇게 화가 나셨어? 화는 내가 내야지. 4살밖에 안 된 손녀딸한테 출가 외인이라고 쓸데없는데 돈 쓰기 싫다면서 시동생 아들하고 엄청 차별하셨어. 아무리 아들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대놓고 딸 앞에서 딸한테 상처 준 거 나는 못 참아. 속상해서 눈물을 글썽이는 제 모습에 친정엄마가 저를 토닥여줬어요. 그 뒤에 돌아온 남편은 제게 눈치를 주며 일찍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 눈치 뚝 끊어먹고 친정에서 실컷 애 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딸애가 자고 있을 때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5월 8일 어버이날 시댁에 안 가. 그렇게 알고 있어. 제발 좀 그만해. 아까 그 일 때문이면 당신이 이해 좀 해. 원래 그런 분인 걸 어떡해? 그렇다고 나더러 불효를 저지르라는 거야? 뭔 헛소리야. 당신 부모님이니까 당신이 효도하고 싶으면 해. 누가 그걸 막는데? 딸 낳은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손녀까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 하는 말 아냐. 어린이날에도 손녀딸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는 분들한테 뭘 바라겠어?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나는 그쪽에 신경 안 쓸 테니까. 당신이 나 대신 신경 쓰고 잘해드려. 나한테는 해달라고 바라지 말고.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저는 입을 닫았어요. 남편이 제 모습에 눈치만 연신 보더군요. 속이 탔을 거예요. 어버이날 양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제 월급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안 간다니 그거부터 걱정이 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5월 8일이 됐고 저는 친정으로, 남편은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제가 친정에 있는 동안 시부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너 왜 우리 집에 안 오냐? 애아빠 도착 안 했나요? 그 사람이 가기로 했는데요. 너는 뭐하고 안 와? 아들이 너 안 와서 용돈 없다고 하던데. 어버이날 용돈 100만 원 안 줄 거야? 저한테 돈 맡겨놓으셨어요? 용돈 100만 원을 왜 저한테 와서 찾으세요? 저도 돈 없어요, 아버님. 아드님 능력 좋은데 아드님한테 요구하시면 되죠. 저한테까지 전화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멀쩡한 아들을 놔두고 싸가지 없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왜 하셔요? 너 저번에 어린이날 있었던 것 때문에 이러는 거면? 그 말에 저는 대답조차 안 했어요. 눈치를 챈 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기분이 나쁘다는 티를 팍팍 냈으니까요. 시부는 그 상태로 전화를 뚝 끊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저희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부가 대뜸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사돈, 내 하나 물어봅시다. 딸이 용돈으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용돈 줬지요? 저희 엄마가 당황한 듯 전화기를 들고 우물쭈물 하더군요. 저는 엄마 전화기를 뺏어서 꽥 소리를 질렀죠. 아버님, 저희 어머니한테 용돈 100만 원 드렸어요. 솔직히 엄마가 우리 애도 봐주고 반찬도 해주셔서 100만 원도 모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번 어린이날에도 우리 딸한테 돈을 많이 쓰셔서 그만큼 다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궁금하세요? 아드님한테 돈 달라고 하시면 되지. 왜 뜬금없이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무례한 행동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돈 얼마 받았냐고 추궁하는 거 얼마나 무례하고 생각 없는 일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결국 제 입에서도 좋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욕을 어찌나 하던지. 부모가 다 똑같은 부모지. 왜 너희 부모한테만 용돈을 줘? 그리고 무례해? 네가 먼저 싸가지 없는 짓 안 했으면 나도 이런 짓 안 했지. 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어버이날 챙겨야 할 부모가 4분이나 있는데
저 혼자 다 어떻게 책임지나요? 남편은 남편 부모님 챙기는 거고, 저는 제 부모님 챙기는 건데,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솔직히 시댁에서 저희 애랑 저희한테 신경 쓰신 적은 있어요? 어린이날에도 어린애들 차별하는 거 보고 기도 안 찼는데, 이제는 전화 와서 당당하게 용돈까지 요구하시고, 필요하면 제 남편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싸가지 없는 짓을 왜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값도 못하고 손녀딸한테 출가 외인이네 어쩌네. 애 상처받는 소리만 하는 것도 열받는데 뭐 좋다고 용돈까지 드리겠어요? 안 그래요? 다 됐고 용돈은 이제 아드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아드님. 결국 저와 시댁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남편이 제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지만 만약 제 생각과 정반대로 행동할 경우에는 이혼을 하겠다고 이미 다짐한 상태였죠. 역시나 그날 저녁 남편이 와서 제게 하소연하더군요. 대체 아버지랑 왜 싸운 거야? 애한테 서운한 소리 했다고 삐진 거 치고는 너무 일을 크게 벌렸잖아. 나는 솔직히 당신이 왜 이렇게 화내는지 모르겠어.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잖아. 근데 왜 그래? 나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지. 그런데 내 딸은? 내 딸이 들어야 했던 그 어이없는 말들은 뭔데? 지금이야 의미도 모르는 일이지만 이미 애는 시댁 어른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 그 와중에 전화까지 와서 용돈까지 요구를. 내가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책임지랬지? 용돈 하나 안 드리고 뭐 한 거야? 요새 나도 일이 좀 있어서 돈을 많이 쓰는 바람에 일단 진정하고 부모님한테 갔다 오자. 아버지가 당신이랑 같이 오래. 가서 뭐 하게? 욕 얻어먹고 올 거면 내가 왜 가? 난 싫어. 당신이나 가. 나 앞으로 시댁에 발도 안 디딜 거니까 그렇게 알고. 며느리가 시댁에 안 가면 어떡해? 요즘은 그런 집도 많아. 왜 내가 내 기분 잡쳐가면서 시댁에 가야 해? 그리고 용돈 때문이면 더더욱 안 가는 게 맞지. 남편은 화가 난 듯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시댁과는 이참에 인연을 끊는 게 맞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인연이 끈질기게 저와 시댁을 다시 붙여놓더군요. 남편이 하루는 제게 그러더군요. 당신이랑 우리 부모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합가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저는 경악했어요. 합가라니. 서로 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난리인데 합가라는 말을 하는 남편이 제정신인가 싶었죠. 미쳤어? 나 죽는 꼴 보고 싶으면 합가해. 나는 절대 못해. 합가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당신이나 해. 이혼을 언급하며 저는 확고하고 정확하게 합가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부모님 부양하는 것도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합가 진지하게 생각해봐. 합가는 절대 안 된다고. 빽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분명히 합가를 어떻게든 하려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남편이 저를 강제로 데려갈 수 있겠어요? 그걸 생각하며 절대로 시댁에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시부모가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들어온다 말도 없이 최소한의 짐만 들고 말이죠. 그것도 제가 일하러 간 사이에 짐 정리까지 다 끝내놓고 거실에서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더군요. 그걸 보고 말을 잃었어요. 왔냐? 배고프니까 어서 밥하거라. 남편은 제 눈을 못 마주치더군요. 합가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미 남편 놈이 합가를 하겠다고 시부모에게 말한 모양이었어요. 제 허락도 없이 말이죠. 게다가 뻔뻔하게 짝이 없는 시부의 모습에 저도 충격을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까지 제대로 한통속이었던 거죠. 참 믿을 놈 하나 없다 싶었네요. 게다가 제가 친정에서 애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시간이 저녁 8시였어요. 저희는 이미 친정에서 밥을 다 먹은 상태였고 남편에게 미리 문자를 했어요. 우리는 밥 먼저 먹고 갈 테니 당신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밥도 안 먹고 있다가 제가 오니 밥을 달라니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뭐가? 내가 말했잖아. 부모님이랑 합가하자고. 난 절대 안 된다고 했지. 야, 너 며느리가 시부모 부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아들이 우리 부양하겠다고 했어. 너한테는 선택권 없다. 네가 알아서 우리 수발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어디서 여자가 남편 하는 일에 가타부타 말이 많아? 시부가 나서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듣기 싫은 그놈의 여자 소리, 시대에 떨어진 사고방식.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합가하지 않겠다는 내 말에도 억지로 합가한 거, 이혼 사유로 확실한 것 같네. 이혼하자. 그런데 남편 놈이 묘하게 당당하게 굴더군요. 그러더니 폰을 딱 꺼내서 손에 올려두더니 뭔가 조작하더라고요. 곧이어 제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통장에 1억이 송금된 거 아니겠어요? 그 뒤로 2번이 더 들어왔어요. 총 2억 원이었죠. 하루 송금 한도가 1억이라 2번에 나눠 돈이 들어온 거예요. 봤지? 아버지가 집 판 돈 우리한테 주신 거야. 당신한테도 절반 나눠주는 거야. 내가 맨입으로 당신한테 부모님 수발 들라고 하는 줄 알았어? 당연히 합가에 따르는 돈은 주는 게 맞지. 그러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제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강제로 2억 붙여주고 부모님 수발 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코미디 같더라고요. 돈 2억 때문에 남은 몇십 년을 스트레스에 쩔어서 살라는 게 수지가 맞는 일인가 싶어서요. 그 몇 배를 준다고 해도 저는 결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제 딸 얼굴만 해도 싫어서 질색팔색을 하는데 합가는 무슨 합가인지. 그런데 남편 놈은 제가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열심히 착각하고 김칫국 마시고 있더군요. 여보, 이제 합가에 대해서 다 이야기 된 거다. 알았지? 나도 많이 양보한 거야. 당신이 우리 부모님 수발 들 거니까 절반 떼어준 거지. 그리고 당분간 동생한테는 비밀로 좀 해줘. 동생이 또 알면 골치 아파. 남편이 동생 이야기를 꺼내자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요. 도련님은 굉장한 구두쇠이기도 하고 주머니에 한 번 돈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에도 시부에게 사업한다고 돈 빌려달랬는데 시부가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보란듯이 휴대폰에 은행 어플을 켜서 받은 돈을 전부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나 이 돈 필요 없어. 수발 안 들고 싶으니까 다시 돌려줄게. 여보, 다시 생각해봐. 2억이라고 2억. 부모님만 모시고 살면 2억인데 무슨 소리야? 너나 다 가져가고 너 혼자 부모님 모시면 되잖아. 왜 나한테 도움을 구해? 분명 말하는데 나는 싫다고 했어. 당신 도대체 왜 그래? 그냥 단순하게 비위만 맞춰드리면 되는 거잖아. 그거 하나 못하겠다고 이 난리야? 비위만 맞춰? 방금 못 봤어? 일하고 늦게 온 며느리한테 밥 달라고 삐약거리는 거 못 봤냐고. 거기다 너도 그래. 이 시간까지 부모님 식사도 안 차려드리고 나만 기다리고 있었잖아. 이게 수발드는 거야? 식모살이지. 제 말에 시부가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네가 싫어도 어쩔 거냐? 벌써 돈 받아 처먹었잖아. 네가 우리 모시는 건 당연한 거다. 하루 세 끼 따뜻한 밥 차리고 집안 청결하게 유지하고 집안일 하는 것까지. 그거 안 하겠다고 이혼하면 오히려 네가 위자료 내야 해. 전 돈 안 받았는데요. 지금 그 돈 방금 도련님한테 보냈어요. 아버님, 도련님네 아들 좋아하시죠? 저는 이 집안에서 둘째 낳을 생각 없으니까 이 집안 유일한 아들 손주랑 살면서 평생 노후 보내면 되겠네요. 제 말에 남편과 시부모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죠. 아니, 그 돈을 왜 둘째한테 줘? 너 뭐 잘못 먹었어? 그래, 왜 동생한테 준 거야? 동생이 알면. 내가 도련님한테 이미 설명 다 했어. 아버님 수발 받고 싶어서 여기 왔고 나는 수발 들 생각 없으니까 그 돈 받고 수발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수발 들 생각 없으면
아버님한테 돈 돌려드리라고 했는데 뭐 잘못된 거 있어? 태어난 제 말에 다들 한숨을 내쉬며 조급한 표정으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다행히 시동생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2억을 꿀꺽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긴 세 사람은 시동생 집으로 향했어요. 2억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그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시동생에게 문자로 연락을 남겼어요. 아버님네 집 매매금이 4억이었던 것 같네요. 2억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그 돈 아버님한테 돌려주던지 아님 받고 시부모 책임지던지 해주세요. 합가하기 전에 이혼부터 할 것 같아서 방금 받은 2억 도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금방 정리될 문제는 아닐 테니 이 인간들이 일찍 돌아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틈에 저는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꿨어요. 그리고 집안에 있던 시부모 물건들과 남편 물건들이 보이는 족족 모조리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다행히 시부모 짐도 아직 다 벌려놓은 게 아니었고 남편 짐도 그리 많은 건 아니었던지라 정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거든요. 그리고 자정이 다 되어갈 때쯤 세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밖에 쌓인 짐과 바뀐 비밀번호에 놀란 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밖에서 문을 쿵쿵 두드리고 난리가 났더군요. 여보, 말로 해, 말로. 이렇게 갑자기 문 걸어 잠그면 어떡하자는 거야? 말? 당신은 나한테 말하고 그딴 짓 저질렀던 거야? 내가 분명히 싫다고 이야기했지. 그거 무시하고 돈 억지로 손에 쥐어주고 수발 들어라 마라 한 건 잘못 아니야? 당신은 진짜 선 크게 넘었어. 난 무조건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상의 없이 합가하자며 부모 데려온 당신도 싫고 딸에 대놓고 차별하는 시아버지도 싫고 아침 새벽 가리지 않고 전화와서 간섭하는 시어머니도 싫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내보낸다고? 당신 너무하네. 그 집에 들어간 가전이랑 가구 내가 새로 다 해왔잖아. 1,500만 원이나 들었는데 나더러 그냥 가라고? 남편이 저희 집에 들어올 때 당시 있던 헝 가구들은 다 버리고 남편이 새로 싹 다 해왔거든요. 그때 거의 1,500만 원쯤 들긴 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죠. 내가 당신 부모님 용돈 챙겨드린 것만 해도 1,500 넘을걸? 그래, 좋아. 그 1,500 내가 줄 테니까 내일 우리 회사 앞으로 와. 저는 그 다음날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남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부모도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보자마자 1,500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줬어요. 여기 1,500.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돈이니까 아깝지도 않네. 당신이 위자료로 나한테 돈 줘야 하는데 어차피 그걸로 주게 될 거니까. 잘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네. 그리고 이혼 소송 오늘 들어가기로 했어. 앞으로 그 이외의 일로 연락하지 마. 잠깐, 그렇게 그냥 가면 안 되지. 그 집 전세금도 재산 분할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너희 같이 산 기간이 5년이 넘는데 당연히 재산 분할도 해야지. 이 말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은 했어요. 돈까지 시동생에게 뺏긴 이 사람들이 제 돈을 탐내지 않을 리가 없죠. 저는 그 사람들 눈앞에 종이 한 장을 꺼내 팔랑팔랑 흔들었어요. 이게 뭐야? 차용증이요. 제가 부모님께 돈 빌려서 그 집 전세금 마련했다는 증거요. 전세 나오면 그 돈 부모님한테 돌려드리게 되어 있어요. 뭐? 그딴 게 어딨어? 전세금이 꽤 커서 어머니한테 좀 부탁했어요. 5천만 원 넘게 현금 거래하면 증여세 내야 해서 차용증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집 계약 만료돼서 전세금 나오면 싹 다 친정에 다시 돌려줘야 해요. 사실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면서 그 용돈으로 원금을 차감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세 사람은 입을 틀어막으며 당황하더라고요. 그럼 너희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아놓은 것도 애 때문에 다 썼고요. 생활비다 부모님 용돈이다 많이 들어가서 남은 것도 없어요. 예적금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남편한테 아직 2억 남아있지 않아요? 그걸로 전세나 월세 장만해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야,
너 이거 다 일부러 그런 거지? 둘째한테 돈 준 것도, 전셋집 빚인 거 말 안 한 것도 일부러 그랬지? 우리 골탕 먹이려고.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골탕은 당신들이 나한테 먹인 거지. 얼마나 뻔뻔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면 하루에 전화를 수십 통을 하질 않나.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 상처 주는 말을 해대질 않나. 합가 싫다고 했는데 쳐들어와서 눌러앉질 않나. 누가 누구를 골탕 먹인 건데요, 지금? 말도 없이 들어와서 돈만 받으면 모셔줄 줄 알았어요? 두 사람 모시느니 내가 남편이랑 이혼하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본인들 앞길 본인들이 알아서 개척하시고. 아니,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아직까지 팔팔하시면서 왜 며느리한테 빌붙으려고 하세요? 그것도 그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던 며느리한테. 좋아하시는 도련님네 가서 편하게 사세요. 손자 재롱도 보시면서. 그렇게 소리치고 저도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남편이 뒤따라와서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여보, 이렇게 화낼 줄 정말 몰랐어. 나는 그냥 당신이 돈만 받으면 좋아할 줄 알고. 나 당신이랑 헤어지면 갈 곳도 없어. 네가 뿌린 씨앗이니까 네 손으로 거둬. 그러게 누가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어? 순간 눈앞에 돈에 눈이 멀어서 넌 나를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야. 돈만 주면 다 되는 거야? 그 스트레스로 내가 죽어나가는 건 보이지도 않냐고. 몇 번을 내가 말하고 당신한테 이야기했잖아. 두 분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고. 멀리해도 모자랄 판에 집에 데려오는 짓을. 당신처럼 공감 능력 없는 인간하고는 도저히 못 사니까 죽든 말든 네 알아서 살아. 제발 셋이서 교대로 나 괴롭히지 말고. 그렇게 세 사람을 내버려 두고 돌아왔어요. 세 사람은 집 없이 결국 시동생한테 갔는데 시동생은 세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시부모를 모시겠다고 이야기는 했다는데 오히려 시부모가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합가 안 해도 되니 시부는 2억을 달라 말했지만 시동생도 한 번 물은 돈 절대 주지 않을 인간이거든요. 결국 시동생이 돈 안 주는 바람에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법적으로 네가 잘했니 못했니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부는 남편에게 나머지 돈 내놓으라고 난리였고 남편은 그 돈 중에 일부를 그 짧은 기간 동안 주식으로 날려먹는 바람에 결국은 전세 하나도 못 얻고 그냥 월세방을 얻어서 살게 됐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 웃기더군요. 제 손에 돈 강제로 쥐어주면서 수발 들도록 만든 사람들이 부양하겠다는 시동생에게 가지 않는 것도 웃겼죠. 왜 안 갔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동서가 두 분을 모시는 걸 그렇게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요양원 보내버리겠다고 했다니 결국은 시부도 시모도 시동생 집에 들어갈 생각도 못한 거죠. 그 상황에 돈은 돌려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 시부모도 화가 났을 거고 결과는 서로가 서로를 까내리는 모양새가 된 거죠. 이쯤 되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시부모에게 당한 며느리가 나 하나뿐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요. 동서도 아들 낳은 것을 제외하고서는 시부모에게 저와 비슷한 일을 당했을 테죠. 그러니 절대로 부양 못한다고 했을 테고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다른 데서 안 셀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들과 멀리 떨어져 아이를 키우면서 잘 살고 있어요. 처음부터 떨어져 나와 살았다면 제가 그런 꼴 당할 일은 없었을 텐데. 그것만 살짝 후회돼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제자리를 찾았으니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살다 보니 참 가족끼리 별꼴 다 본다 싶었네요. 그래도 잘 빠져나왔으니 제 인생에는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 당하면서 살 생각은 없어요. 혼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딸이랑 속 편하게 살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